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가영은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뼈 깊숙이 스며 있었지만 몸은 이미 습관적으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침실 한편에서 들려오는 남편 한도연의 거친 숨소리를 피해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했어요.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간단한 아침을 차리는 동안 가영의 머릿속은 오늘 해야 할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의 12시간 근무, 퇴근 후 편의점 야간 알바, 그리고 주말엔 청소일까지 언제부터인지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엄마 체험학습비 줘야 해요. 큰아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습니다. 가영은 지갑을 뒤져봤지만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어제 도연이 또 돈을 가져갔던 것이지요. 내일까지만 기다려줄래? 아이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그는 점점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었지요. 빚쟁이들의 전화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그때마다 도연은 핑계만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오롯이 가영의 어깨에만 얹혀 있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에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지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근무 중에도 가영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빚쟁이들, 아이들 학교, 그리고 가끔은 도연까지. 여보,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 좀, 매번 같은 말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편의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은 집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겠지만 가영에게는 또 다른 일터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새벽 2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 서면서 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변명, 아이들의 필요, 그리고 끝없는 걱정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영은 생각했습니다. 39의 나이에 이미 지쳐버린 얼굴. 꿈이었던 행복한 가정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이 결혼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망감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3달이 더 흘렀어요.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습니다. 도연은 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라며 빚을 더 끌어왔고 제 월급으로는 이제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죠. 아이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안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피곤해 보여요. 작은 아이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작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엄마 역할조차 못해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까 싶었어요. 어느 날 밤 또 다른 빚쟁이한테서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연은 또 어디론가 사라졌고 저는 혼자서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해야 했죠. 전화를 끊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새벽 4시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통장, 신분증, 그리고 아이들 사진 한 장. 잠든 아이들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엄마가 먼저 길을 찾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돌아올 수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 버릴 것 같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도망이었죠.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병원 기숙사에 자리를 얻긴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곧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동정처럼 보이던 눈빛이 시간이 지나자 차갑게 변했어요. 아이들을 두고 나왔다더라. 엄마가 그럴 수 있나?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의 반응은 더 냉혹했어요. 가영이 엄마, 애들은 잘 지내나?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말이었지만 눈빛 속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곧 데려올 거예요라고 말했지만 사실 제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가장 아픈 건 아이들과의 통화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이들도 엄마를 찾았죠. 엄마 언제 와? 언제 집에 올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큰아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를 버렸어. 작은아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을 버리고 나오는 법이 어디 있니? 낯선 목소리가 제 마음을 또 한 번 후벼 팠습니다. 세상 누구도 제 선택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아이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반복되었지만 동시에 그 지독했던 압박감에서 벗어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더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걸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엄마, 책임 없는 여자라는 낙인을 짊어진 채로라도 새로운 길을 향해 한 발씩 내디딜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집을 나온 지 벌써 1년이 흘렀어요. 가영은 여전히 병원 기숙사에서 지내며 야간 근무에 알바까지 병행하고 있었죠. 처음엔 절망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절망감은 무감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가영 스스로도 전화를 걸기가 두려워졌어요. 그런 어느 날 응급실에 새로운 의사가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이준호, 38의 내과 전문의였어요. 다른 의사들과 달리 그는 간호사들을 존중하며 대했고 특히 가영의 세심한 환자 케어를 눈여겨보곤 했습니다. 정 간호사,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늦게까지 남아줘서 고마워요. 야근이 끝난 새벽, 준호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의 다정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가영의 상황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혼자 살고 있다는 것, 힘든 과거가 있다는 것. 그는 깊게 묻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챙겨주곤 했죠. 야근 후엔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고 가영이 거절하면 동료로서 걱정돼서 그래요라며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가영은 오랜만에 웃었어요. 준호는 의사답지 않게 소탈했고 어려운 의학 이야기 대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의 곁에서 가영은 잊고 있던 평온함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저 사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어느 날 가영이 용기를 내어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아이들 이야기, 실패한 결혼, 그리고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 다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그만으로도 충분했죠. 누구나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준호의 그 말에 가영은 처음으로 자신을 조금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가영을 클래식 음악회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는 콘서트홀에서 가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잊고 있던 아름다운 감정들이 되살아난 순간이었죠. 주말이면 함께 한강을 걸었고 준호는 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가영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만남은 가영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준호와 함께라면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겠다. 언젠가 아이들과도 화해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까지 생겼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준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가영은 당황한 채 응급처치를 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준호는 끝내 의식을 잃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 건강해 보였던 준호에게 숨겨진 질환이 있었던 거죠. 수술실 앞에서 가영은 기도했습니다. 이제 막 찾은 행복을 잃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준호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영은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따뜻함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고 결국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준호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거였죠. 가영은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만 변호사는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영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아파트와 예금 일부를 가영에게 남겼다는 겁니다. 이준호 씨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적어두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가영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가족들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형은 얼마 되지도 않은 관계로 그렇게 큰 재산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간호사와 의사의 불륜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었고요. 가영은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됐습니다. 병원 동료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재산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냐는 뒷담화가 귓가를 스쳤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준호와의 기억까지 더럽혀지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날들은 지옥 같았습니다. 준호의 가족들은 가영을 돈을 노린 여자로 몰았고 그녀의 과거까지 들춰냈습니다. 아이들을 버린 무책임한 여자가 우리 준호를 유혹했다. 그 말에 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조정 끝에 재산의 일부만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영은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준호와의 아름다운 기억마저 법정에서 더럽혀진 것 같았으니까요. 정작 가영을 더 괴롭힌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다 봤어요. 우리 버리고 나가서 다른 남자랑 살았던 거네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는 해명하려 했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버린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뭘 말하려고 해요?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학교 앞에서 멀리서 바라보곤 했지만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아이는 많이 컸고 엄마 없이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위안이면서 동시에 더 큰 상처였죠. 한도연을 우연히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영아, 그 의사한테 얼마나 받았어? 나도 빚 있는데 좀.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의 뻔뻔한 얼굴에 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영은 준호가 남긴 아파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그와 함께했던 행복도 지금의 고통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가영은 깨달았습니다. 재산보다 더 무거운 짐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그들 마음속 깊은 배신감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자신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 앞에 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준호가 자신에게 남겨준 진짜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믿었어요. 법정 싸움이 끝나고 3년이 흘렀어요. 가영은 준호가 남겨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더 이상 야간 알바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여전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이의 대학 입학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너희 아들 의대에 들어갔다더라 하고 건넨 말이었죠. 그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 놓쳤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날 밤 가영은 오래된 편지지에 펜을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보려 했지만 몇 번을 시작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다 공허하게 느껴졌죠. 결국 가장 간단하면서도 무거운 말 한마디만 적었어요. 엄마로서 미안하다. 편지를 보내는 대신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큰아이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렸어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을 때 훌쩍 커버린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훈아. 아들이 돌아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왜 오셨어요? 한 번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할 말 없어요. 그냥 가세요. 가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분만, 딱 5분만 시간을 줘. 아들은 한숨을 내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엄마는 그때 왜 우리 버리고 갔어요? 아들의 첫 마디였습니다. 가영은 준비한 말들이 다 사라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더 심해졌고 민수는 엄마 찾으면서 매일 울었어요. 가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땐 정말 살 수가 없었어. 그래도 변명이 안 되는 건 알아. 그럼 왜 이제 와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요? 너희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아들들이잖아.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민수는 엄마 얘기만 나와도 화를 내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알아. 그래도 전해줘.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카페를 나서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오지 마세요. 우리에겐 이미 엄마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가영은 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완전한 거부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가영은 작은 아이가 다니는 대학 앞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형보다 더 차갑게 굴었어요. 왜 왔어요? 형한테 들었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도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볼 것도 없어요. 저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민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안다.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 민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필요할 땐 없었으면서 지금 와서 사랑한다고?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마음을 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진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엄마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어요.